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58개국 비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초등생, 중학생 모두 성취도에서는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수학, 과학에 자신감 있니? 공부에 흥미가 있니? 너에게 이 공부가 가치가 있니? 라고 물으면 갑자기 점수가 평균 아래로 떨어집니다. 왜 성적은 좋아도 흥미와 가치에서는 낙제생이 되는 걸까?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공수처법은 내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쟁점이었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의 수사 주체 변경에 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제19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검찰 조치를 비판하는 각종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백신 여유분을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회된 본회의가 1시간쯤 뒤인 저녁 8시 반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의 핵심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 절차를 밟은 뒤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끝내고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하게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대국민 호소에 나섭니다. 필리버스터 첫 타자 4선의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출전합니다. 다만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후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전원위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든 수적 우세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 총 사퇴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쟁점인 공수처법안에 다들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여러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가 됐죠. 네, 법안 110여 건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공수처법, 또 대공수사권을 분리하는 국가정보원법,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과 공수처와 연계된 일부 법안들은 보류가 됐습니다. 통과 법안 가운데 중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담은 경찰청법,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외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통과됐습니다.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 및 출석 여부를 공개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또 골프장 캐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확대 특별법,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오늘 처리된 110건의 주요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공정경제 3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요구대로 대기업 규제 관련 내용은 완화되면서 민주당이 재계의 압박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경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개혁을 명분으로 공정경제 3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묶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들을 콕 찍어 언급하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법안들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건 공정거래법입니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둔 안건조정위원회까지도 폐지의 뜻이 모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얻어 법안을 전체 회의에 올렸지만 통과 직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 가결했습니다.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재계의 반발과 검찰 비대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즉시 진보정당의 비판이 터져나왔고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습니까? 시민단체도 법안들이 공정경제와는 무관해졌다며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만 인정하자는 게 정부 원안의 핵심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사회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 합산이 아닌 개별 3%씩의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침해다, 투기 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의 요구와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겁니다.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논란이 된 사업장 내 쟁의 제한 조항은 빠졌지만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노동환경 개선을 늦추게 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그러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은 됐고 그동안 과정을 쭉 보면 야당이 저지할 만한 방법들을 모두 여당이 저지를 해버린 게 돼버렸습니다. 네네. 예.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요, 예. 이제 더 이상 야당이 추천한 선임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은 한 4차례 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예. 지금 후보가 하나도 이제 올려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이 여야 합의가 이제 결국은 깨졌고 결국 민주당은 주도적으로 지금 개정안을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관철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이 2명, 7명 중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7명 중에 6명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후보는 올라가게 됩니다. 예. 5명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 전체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사실은 이 후보는 뽑힐 수 있고요. 3차 회의 때 보면 표결을 여러 차례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의 후보가 예. 5명의 지지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표를 더 얻지 못해서 못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 복수의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외에도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검사로 뽑히려면 자격 조건이 엄격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수사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근데 이러한 자원들을 과연 지금 30명에서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예.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사 경력은 아예 빠졌고요. 예. 법조 경력 7년 차 이상만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문호가 좀 낮아졌습니다. 예. 공수처장을 일단 여당이 어느 정도 장악하게는 되는데 야당한테 조금 미안했는지 네. 특례 조항 하나는 슬쩍 없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수처장의 이제 권한이 너무 강한 거 예.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이제 친정부적인 강력한
뭐 일종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괴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례 조항은 삭제를 해서 이것은 지금 일부 야당의 입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대목에서 아마 뭐 찬성 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아마 8시쯤 이제 국회가 다시 본회의가 네. 열리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겠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의안이 올라가는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해서 네. 오늘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차피 자정이 되면 끝나야 되고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또 여당의 힘에 의해서 통과가 되는데 맞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는 야당의 목적은 뭘까요? 야당의 입장은 이것을 막기는 어렵다. 별다른 이 수단과 저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 19대 국회 말에 민주당이 네. 기네스북에 올라간 뭐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를 할 때도 당시에는 이게 테러 방지법이었는데 예.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길게 해도 막을 수는 없었죠. 관철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다만 정부의 이 입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라고 네. 하는 효과로는 정말 그때 국회 방송의 이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예. 오늘도 국회 방송들을 많이 보시던데요. 이 생중계로. 그런데 이제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필리버스터는 또 야당의 존재감,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는 있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8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예. 다시 속개가 되게 되면 지금 이 무쟁점 민생 법안이 125개 정도 처리돼야 되는데 110여 개가 처리됐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이제 처리들을 의결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쟁점 법안 중에 공수처법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한 10시 즈음 돼서 예. 공수처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필리버스터는 최장 2시간이 못 미치지 않겠는가. 예. 자정이 되면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새벽이 되면 민주당이 지금 준비해 놓은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예. 이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하고 나면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임시국회에선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가니까 지금 12시 5분을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그래도 연내 출범하기는 너무 빠듯하죠.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예. 사실은 11월 말에 개정안이 통과돼서 혹은 저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올라갔더라면 12월 초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예. 인사청문회 대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혹시 야당이 반대하든 아니든 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있으니까 예. 연내 임명이 돼야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수사관 인력들을 충원하면서 출범이 준비되는데 지금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연내 열릴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 후보 2명을 추천해야 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야 되고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관철되는 상황에서 아마 야당은 파행으로 갈 겁니다. 예. 지금 이미 어제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연말 국회가 교착된다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숫자가 모자라는 야당으로서는 뭔가 동의해 줄 거라든가 처리해 줄 걸 발목을 잡고 네. 일단 뭔가 협상을 하든지 교섭을 네, 해야 네. 되는데 예산안은 통과가 됐고 남은 맞습니다.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공수처법 개정과 이 예산 처리가 맞물리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딜 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는 박수 쳐줄 일이긴 한데요. 예. 12월 2일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키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지어는 3차 재난지원금까지 포함을 해서 야당의 요구로 증액을 해서 처리가 됐어요.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올려준 거는 참 드문 일입니다. 이건 이례적입니다. 예. 555조 8천억 원을 정부가 올렸는데 558조 원이 올라갔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건 야당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대목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밀고 당길 수 있는 반대급부가 없어서 사실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필두로 해서 예. 지금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저지 수단은 없다. 의석수로 봤을 때도 무력하다. 그래서 결국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통과된 올라간 법안들을 쭉 보면 네네. 사실은 이 경찰법 개정안은 전국의 경찰 시스템이 뒤집히는 맞습니다. 거라 상당히 큰 건데 주목을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만 묶여 있는데요. 예. 공수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정부 공권력이 국가의 공권력이 삼권 분립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수처가 신설되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고 그렇죠. 수직적이었던 검경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건데 이 경찰청법 중요합니다. 이 안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둘로. 경찰청장의 권한도 제한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정원법도 오늘 통과가 됐죠. 국정원이 더 이상 대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명칭까지 변경을 하는데요. 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공정경제 3법. 저는 오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일갈. 이 진보 정당도 오히려 정부안보다 후퇴하는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산재보상법도 처리가 됐고 이 경제 3법 외에도 노동 3법도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노동관계법은 상당히 반대표가 많이 나온 법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 외에도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일부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다는 걸 추정하게 해서 지금 민주노총은 이 총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봐야 하는데 너무 공수처에 매몰된 감이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내용도 저렇게 갑자기 완화를 시키나 하는 문제도 있고 가만히 보면 정의당에서 반대할 것 같으니까 정의당 의원을 따돌리려고 꼼수를 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무튼 문제점을 상당히 노출한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강은미 의원도 이제 저 진행 토론에 나섰는데요. 상당히 이제 좀 정부를 맹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 때문에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 의외로 보수 야당이 아니라 소수 진보 정당의 목소리도 이 연말 대목에는 조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경제 3법에서 상법 개정안의 3% 룰은 이건 조금 사내이사가 감사가 될 때는 이 3% 룰을 완화해주고 사회이사가 감사가 될 때는 이 합산 3% 특수관계까지 포함한 3%냐 개인 3%냐 룰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만 전속 고발권 폐지를 폐지하지 않았다. 전속 고발권을 존속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이 높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꼭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둘 사이에 담합하면 처벌을 못하게 되니까 그걸 깨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유지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도 무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없고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업의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수사할 수 있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공정위의 좀 특권이긴 합니다. 뭐 우리 실생활과 상당히 이제 관련 있는 것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다른 큰 법들도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과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요. 사실은 내일 이 사회적 참사 조사위의 기한이 끝납니다. 그런데 세월호 진상규명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해결 안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자가격리가 풀리자마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서 사참위의 기간 반드시 연장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통과가 됐고요. 1년 6개월 조사위의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사이에는 적어도 꼭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게 내년 4월 16일 어쩌면 우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 이 정신이 다 몰두했겠지만 사실은 세월호 7주기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위에 좀 마지막 기간 연장이 의미가 있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제 18살 미만은 타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문제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전동 킥보드를 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정말 이 기준을 법적 기준을 낮췄었어요. 13세 이상이면 원동기 자격 보유 없이 면허 자격 없이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풀어서 근데 최근에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이 전동 킥보드에 탔던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자 이거 다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처리됐는데요. 처리된 법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고 원동기 면허 보유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이제 다시 강화한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13세 이상 아무나 다 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새 법이 다시 적용되면 16세 이상 면허를 보여야 되고 이게 한번 높였다 낮췄다 다시 높인 거기 때문에 입법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조두순법인데 네. 지금 출소를 바로 앞두고 있기 토요일입니다. 때문에 네. 그 내용도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날 조두순은 이제 출소해서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예. 산에서 뭐 커피 가게를 열겠다. 근데 취업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송 차량으로 이제 이 데려다 주는 것이 특혜냐 아니냐 정말 뜨거운 관심인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입니다. 예.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거예요. 조두순법을 표창원 의원이 이미 이제 제안을 해서 입법이 돼 있었던 건데 개정안으로 사실은 이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을 연장하고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 자는 이 통학 시간과 그리고 야간에는 사실은 이동할 수 없도록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주거지를 벗어나더라도 반경 200m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좀 강화된 규정이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조두순 감시법으로 돼 있지만 정작 조두순 본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 본회의 소식 최영일 평론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윤 총장은 아직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징계위 심의가 길어지면 결론은 내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정대로 내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합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위촉 외부 인사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합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익명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까지 더하면 증인으로만 7명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내일 징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내일 현장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바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징계위에서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신문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피 여부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심의 절차는 오전에 시작되지만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이 모두 채택되는 등 절차가 길어지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내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윤 총장은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여전히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등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것이고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판사 사찰 의혹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 방해 등 모두 6가지를 꼽았는데요.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게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윤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해 공유한 문건에는 주요 재판부 판사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등 주관적인 표현, 무리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비공개 정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추 장관 주장에 윤 총장은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맞섰습니다. 사찰 의혹 당사자인 법관들은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우려해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이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쟁점은 감찰 절차가 적법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비위 혐의를 알려주지도 않아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찰 담당관이 상관을 배제한 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관련해선 문건 작성자 조사 없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법리검토 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사실상 결론을 짜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문조사 애정서 수령과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외부 단체에 감찰 민원을 접수한 뒤 다수의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비위 혐의를 확인하는 등 검사 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로 지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와 관련한 다툼에선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는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검이 서울고검의 수사를 맡긴 데에 반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3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법무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건넨 뒤 수사 참고 자료로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감찰부장은 SNS에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에 살이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검이 특임검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가 사실상 총장의 지시라고 규정했는데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한 만큼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이미 사건을 회피한 상황이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대검 차장검사를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한다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벌써 2차례, 사건 수로는 6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만큼 같은 카드를 다시 꺼내들기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만큼 추미애 장관은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서 구체적인 수사 주체와 방식도 징계위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제19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의 이주형 변호사와 지난해 7월 서울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49일 만인 어제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폭로대로 술 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마저도 해당 검사가 당시 라임 사건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또 나머지 검사 2명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접대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회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 536만 원을 술자리에 있었던 인원수와 시간으로 나눴을 때 검사 2명은 96만 원어치의 접대만 받은 것으로 계산돼 청탁금지법의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4만 원이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검사 2명에 대해 내부 징계 조치는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검사들을 봐주기 위해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친한 변호사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100몇만 원씩 얻어먹는 거 자체가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 검사가 만약에 똑같이 이런 일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전혀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서로 봐주기 수사로. 액수도 적당히 맞춰서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기적의 계산법, 4만 원 빼느라 고생했다, 99만 원까지만 접대받자며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는 검사들을 위해 99만 9천 원짜리 룸살롱 불기소 세트가 출시됐다는 패러디까지 등장했고요. 또 이번 사안이 왜 청탁금지법에서 3만 원이 한도인 음식물이 아니라 금품으로 적용돼 100만 원에 육박하는 접대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으로 위촉된 경기대 범죄심리학부와 이수정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지만 결국 술 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며 체면을 구기게 됐죠. 지난 2015년 환자들을 이송하는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던 순천향대 병원은 뇌물, 특혜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커피 제공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는 커피 한 잔도 엄격했던 그 기준과 잣대, 검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면 지나친 일일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특정 지역을 선별해서 전원 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과 대학가 등 150여 개 지역에서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3주간 집중 검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인수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전수조사를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잠재적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로불명의 확진자들이 광범위하게 은폐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전원 검사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고요. 박남춘 인천시장도 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전수검사를 할 때 사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대폭 늘려서 3주간 집중검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오늘 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보고한 수도권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강화 추진 계획입니다. 정 청장은 먼저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와 서울역 등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집중검사 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불문하고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낙인 효과를 우려한 검사 기피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넣는 기존의 PCR 방식뿐만 아니라 편의성이 강점인 타입검체 PCR, 또 30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방식 가운데 검사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백신 추가 물량 확보를 주문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이고 내년 2, 3월이면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한다며 외국의 접종 사례를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앞당겨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는 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긴 터널의 끝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요. 치료제와 백신이 가까이 온 만큼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방역에 마음을 모으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를 하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국내에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4,400만 명분으로 국민의 88%가 접종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인구의 2배에서 5배까지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집단 면역이 생겨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구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도 최종적으로 도입할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백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접종이 끝나고 그러면 아주 급속하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중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우선 공급받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기 외신 보도에 나왔던 부분들은 한국 생산 공장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공장 얘기로 알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여러 번 접종하면 효능이 떨어지기에 유효성을 고려해서 추후에 도입할 때는 다른 백신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백신 생산 지연을 고려해도 늦어도 내년 연말 전에는 선구매한 물량이 모두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역대 2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쏟아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잇따라 격상하고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로 확산한 코로나19에 하루 새 686명이 감염됐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역대 2번째, 지역 발생 기준으로는 3번째입니다. 최고 기록을 세운 1차 대유행 때는 대구, 경북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수도권입니다. 음식점과 시장, 노래교실의 요양원까지 일상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해 처음 50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에 하나여 볼 때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환자 발생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폭이 더욱 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잇따라 격상하고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겨울과 함께 유행도 시작됐고요. 또한 지역사회에 매우 만연돼 있는 형태의 발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용한 전파자를 찾기 위해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만 시행 중인 신속 항원 검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기 어렵고 감염될까 봐 검사를 안 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집에서 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도 적고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이렇게 추가 확산을 막는 것 못지않게 병상 확보도 시급합니다. 하루에만 15명에 달하는 위중증 환자가 나왔는데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제때 치료받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전국 43개, 수도권만 놓고 보면 1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에 현장의 피로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이 가장 많은 강남구 선별진료소. 진료소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검사 오셨어요? 집에 같은 라인에. 네. 아파트. 쏟아지는 검사자들의 접수를 도와주고 검사 순서를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안 해요. 그럼요. 그냥 저희가 먼저 왔어요. 이전에는 하루 평균 500~600명이 검사를 받았던 선별진료소. 확진자가 폭증한 11월 중순부터는 평균 1,000명, 2배로 늘어난 인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선별진료소 대기 장소입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이렇게 검사 대상자가 늘면서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에는 밤 9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운영을 중단했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도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2월부터 선제 검사를 실시해서 연장 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1,000건이 넘으면서 평일에는 9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7시까지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선별진료소 직원들의 피로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안내 인력까지 70명씩 교대로 근무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일 한 700명도 많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매일 1,000명씩 하다 보면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피로가 누적이 돼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쉬긴 하는데 검체 수가 많아지거나 하면 너나 없이 나와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 지역 환자는 전체 환자 4명 가운데 3명꼴. 강화된 거리 두기에도 나날이 늘어나는 확산폭에 방역당국과 일선 의료진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대 목동병원의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코로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86명의 신규 확진자. 내일 모레 또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기에? 네, 지금 나오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빙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증상 경증 감염자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감염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속 검사를 도입하면서 전부 다 검사량이 확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검사 건수를 확 늘려서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속검사, 타액 PCR 이런 검사를 동원해서라도 무증상 감염자를 초기에 찾아야지 감염 고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검사는 사실은 조금 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검사 건수도 더 확장을 하고 또 개인이 검사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을 하시는 것이 이 확산세를 꺾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병상 문제나 병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 같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에 주사를 해서 입원 환자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에서 나온 게 524명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에 500명 넘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조치가 수도권에 필요한 겁니까? 네, 500명 이상 지금 600, 700을 이제 거의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단순한 거리두기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는 확진자를 초기에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 타액 PCR 검사 이러한 검사도 같이 신속하게 넓게 검사를 해서 조기 차단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아예 집에 좀 머물러 계시는
봉쇄에 가까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데 백신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백신을 더 주문해야겠다라는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2배에서 한 5배까지 백신을 선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처음 나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백신이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회사의 백신을 선구매를 한 것이고요. 우리는 청소년들을 빼게 되면 전 국민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들어왔을 때 그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예방률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많고 또 중간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정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백신을 더 많이 선구매를 해놓는 것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고 우리는 내년 한 2, 3월쯤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얘기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안전성이 확인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올 12월부터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과 유럽, 캐나다는 12월 말에 분명히 접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월과 1월 정도만 돼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고요. 이미 임상 3상을 끝나고 FDA나 유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정성은 검증이 됐고 지금 그 결과 3상 임상 결과 발표를 봐도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메신저 RNA 백신인 경우에는 큰 부작용은 없고 기본적인 독감 백신 때 나타나는 경미한 부작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 아스트라가 임상 3상 과정 중에 약간의 부작용 면과 그리고 그 결과치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90%, 하나는 62%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 승인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서 2월이나 3월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또 메신저 RNA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의 임상들이 지금 3상이 내년 초 정도가 돼야지 들어가거나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이 선에서 끝나고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못지않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벌써 2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고 철새 도래지도 AI 감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의 유경오리 농장 AI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처음 발생한 영암에 이어 나흘 만입니다. 영암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 60곳 가운데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겁니다. 뭔 말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멍해져 버려요. 이게 철새 이동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농장들은 폐업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역당국은 반경 3km 안 오리 농장 9곳에 있는 17만 마리 매몰에 들어갔습니다. 나주 오리 농장 10km 이내에서만 65개 농장에서 닭과 오리가 300만 마리 가까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AI 일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장뿐만 아니라 전남 주요 철새 도래지 야생 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올해와 달리 철새 분변이 저병원성이었기 때문에 농장과 농장 사이 수평적 감염보다는 철새 쪽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되면 그 철새 도래지에 있는 균이 3주 이내에 농장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면서 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렇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분한 닭과 오리 등이 벌써 28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년 전처럼 달걀이나 닭고기 파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이번 겨울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 오리 농가에서입니다. 이후 닷새 만에 경북 상주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오더니 하루 이틀씩 걸러 전남 경기 충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분한 닭과 오리 매출이 수도 28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당국은 발생 농장 간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야생조류에 의한 확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된 AI 바이러스가 사람, 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빠르게 번지고 가금류들이 대량 매몰 처분되면서 달걀과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금류 3,700만 마리를 매몰 처분하며 최악의 AI 사태로 불린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때는 일부 지역서 달걀 한 판 가격이 10,000원을 넘나들고 생닭, 치킨 가격이 줄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매몰 처분한 닭 개체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고 특히 올해엔 산란계와 육계 사육 마리수가 평년보다 4.5%, 8% 많아 아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앞으로 AI를 전파하는 철새 유입이 내년 1월까지 계속되고 농가 확산도 빨라지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할 위험이 커 당국도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오늘은 공수처를 검찰 견제가 아닌 감사원 보완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두는데 또 감사원법에 가면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감사원을 독립시켜주면 되지 왜 꼭 대통령 밑에 둬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소속을 형태별로 구분하면 의회용,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 속으로 들어가서 1년 내내 감사하고 청문회를 여는 경우, 우리처럼 행정부형 또는 완전히 국회로부터도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독일, 프랑스, 일본 스타일의 독립형,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감찰, 검찰을 모두 관장하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사 범위도 좁아지고 힘도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예산은 법률로 따로 마련하겠다. 이게 언제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입니다. 헌법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걸로 안을 짰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감사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정원, 검찰은 건드리지 않았고 검찰도 감사원은 건드리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갑자기 2018년 9년에 검찰 국정원을 75년 만에 감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섭니다. 개혁위원회에서는 아예 검찰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대로 감사원의 독립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감사원이 아닌 독립된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반년 만에 남측을 향한 비난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다시 개인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올 들어 7번째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경고한 대남 담화를 낸 지 6달 만입니다. 김 제1부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통제에 집중하는 점은 조금 이상하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 장관이 자신들의 비상방역 조치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했다면서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아내는 걸 보니 남북관계에 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정확히 계산되어야 한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았고 과거 담화에 비해 비난 수위나 분량을 조절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남측 당국자가 자신들 내부 사정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향후 내년도 8차 당대회 이후에 그 대외관계, 대남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미리 좀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넘도록 대남 비난을 멈췄다가 나온 북한 권력 2인자의 담화에 외교부는 강 장관은 국제적인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와 북한의 8차 당대회 등을 앞둔 민감한 시기,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는 정부로서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담화가 단순히 불쾌감의 표시인지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 간 방역 협력에 대한 거부 입장도 반영한 것인지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저소득 국가 국민의 90%는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싹쓸이했기 때문인데요. 김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단체 연합체인 피플스 백신이 화이자 등 8개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북한과 나이지리아 등 저소득 국가 67곳은 인구의 10%만 내년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백스가 현재 확보한 백신은 7억 회 투여 분량, 이것으로 92개국 32억 명이 나눠 써야 합니다. 이 같은 백신 부족은 선진국들의 선점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12개 나라가 8개 제약사 백신 53%를 선구매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은 전량을 부유국이 선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도 96%를 부자 나라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나마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의 64%를 개발도상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18%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f people in lower income countries miss out on vaccines, the virus will continue to kill and the recovery will be delayed. So sharing and solidarity is in the interest of each and every nation on earth. 국제구호기구 옥스팜도 백신 개발에 공공기금이 투입된 만큼 제약사들이 지금이라도 세계의 공익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2020년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13월의 봉급,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김태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바뀝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 계좌 등과 합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엔 추가금을 납입하고 공제 혜택을 더 받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재혼한 부모님이 숨지더라도 계부 또는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적 등본을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각종 공제율이 올라가면서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섰다면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뤄 다음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바쁜 1월이 오기 전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따로 영수증을 챙기고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조회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주소지로 옮기고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 오늘 처리된 법도 유보된 법도 조금씩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071님. 정부가 신중하게 백신 구입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6103님도 연일 코로나와 정치권 다툼 뉴스만 나와 답답합니다. 남은 연말엔 마음을 위로하는 소식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위로하는 소식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웃들을 돕는 따스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행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익명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럼요. 기관에 특히 성금을 내실 때 목적과 사용처를 지정해 주지 않으시고 슬그머니 놓고 오시면 좋은 마음이 제때 꼭 필요한 곳에 가 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편지나 전화로라도 간단히 의사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